자, 왜 그러냐? 이 무의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안에 아주 진득하게 감춰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자연은 자연 속에 들어가고 억지로 문명적인 것, 뭐 아주 번다한 예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극히 나중에 발명된 거예요. 본래 무의라고 하는 거는 현실 속에 있던 거고 눈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무의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뭐 글자 하나 보여주려고요? 다른 데는 이 무의가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본래 노자에 등장하는 무의는. 그 이 무의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경복궁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그 공간은 근정전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무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의는 20세기 철학 해석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왜? 노장 사상은 정치를 배제하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무의는 기원상으로 보면은 노자나 장자라고 하는 도가의 고유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 나와요. 논어위령공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무의로 다스린 분은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어떻게 한 거지?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바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무의가 가장 완벽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형용하고 기술하는 용어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모든 제자백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은 전부 다 무의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의미가 같으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무슨 뜻이길래 무의, 하는 게 없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는 게 있어요.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바라봤다. 이건 하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무의는 단순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소풍을 갔어요. 비행기술로 앉아가지고 야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휴지가 많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럴 때 치워야 되겠죠. 어떻게 치우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몸가짐을 공손히 하듯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소리 소문 없이 휴지를 하나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알아서 따라합니다. 군주가 모범을 보이면 만백성이 따라간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덕화라고 부릅니다. 군주의 덕에 의해서 만민이 교화가 되는 방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번 모범을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소풍을 가든 어딜 가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시키지 않아도. 이런 세상을 무의라고 서술했던 거예요. 그와 달리 우리가 오늘 중점을 두고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노자와 한비자에 해당되는 건데, 이 무의는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아트 오브 룰러십. 군주 노릇하는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군주 노릇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의 혹은 무의자연의 개념은 바로 장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출현하는 건데, 바로 무의가 장생불사의 도로 해석이 되고, 이게 도교 전통으로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관한 묘사까지 수반이 되면서 나중에 이 개념이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초창기에 해석을 할 때 무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무의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초창기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자,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나라 초기에 있던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자, 항고조 유방은 항우와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했고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은 출신이 완전 생양아치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생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네,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됐는데 기강이 서질 않습니다. 자, 이게 한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자, 206년에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유방은 그 이전에 함양성에 입성을 할 때 그쪽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게 되면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들을 다 폐지하고 간단한 것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합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뭐 다스리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피폐해져 가지고 뭘 단속하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때 왕실의 의법까지 궁중의 법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 폐지하고 간소화했어요. 왜? 진왕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의를 하는데 저녁 때 끝나고 술도 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신들이 술만 마셨다 하면은 공적을 뽐내고 취하면 망령되이 고함을 내지르고 칼을 뽑아 기둥을 찌르곤 했다. 무슨 얘기냐면 황제랑 회의를 하는데 술 마시고 그럴 때 취해가지고 황제한테 형님 내가 그때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았으면 네가 황제 노릇 할 수 있었겠냐? 하면서 덤벼요. 심지어 칼을 뽑아서 기둥을 찌른다. 황제 앞에서 칼을 차고 입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국공신에 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나중에 조조 같은 경우도 칼을 차고 황제 앞으로 간다. 예컨대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온몸을 다 빨리 벗기고 항문, 구멍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왜 그 안에 뭔가 비수 같은 걸 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10보 앞으로 해가지고 윤허할 때마다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지엄한 황제 앞인데 뭐 한다고요? 칼을 뽑고 기둥을 찔러요.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총을 차고 들어와서 총을 뽑고선 이렇게 저렇게 막 겨누기도 하고 빵빵 장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회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방이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천하를 통치할 수가 없죠. 그때 유학자였던 숙선통이 그 낌새를 채고 유방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 고민을 싹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장락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궁실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게 기원전 200년 10월 1일 정월 초하루예요. 지금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요. 자, 요건 아마도 고대 궁실을 지을 때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복궁은 한양성에서 보면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보고 있어요. 북경 자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은나라, 주나라 초기로 올라가면은 이 왕이 거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조회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조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군주가 쳐다보고 신하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숙선통이 주재하면서 이 원회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알자가 의례 집전자를 뜻합니다. 의례를 갖추어서 제후와 군신을 순서대로 대기시키고 황제가 수레를 타고 방에서 나오면 난관이 창을 잡고 물러거라 하면서 거기까지 가요. 자, 그리고 쫙 끝났습니다. 이 의례가 끝나고 나서 내 오늘에서야 황제가 존귀하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길래? 혹시 정동진 가보셨나요? 네, 정동진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를 때 이만큼
빼꼼히 나왔을 때는 빨갛게 보여요. 그랬다가 이게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햇살이 쫙 받치면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황제가 어디서 등장한다고요? 이렇게 시뻘겋게 타오르는 햇살이 뻗치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순간 그 태양을 등지고 거기서 황제가 촥 걸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요임금 순임금은요, 태양신이에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궁실을 동쪽에 짓고, 그래서 은나라 주왕이 주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느냐? 동쪽 성문으로 가요. 거기가 가장 신성한 장소였고 거기가 무기창고가 있기도 했고 신전이 있기도 했고 의식이 거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거리를 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게 지금은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공물을 바치러 올 때 거기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를 갖추던 곳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황제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일어나가지고 수레 준비하니까 탔고 가서 걸어갔고 나머지 모든 식순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밑에 신하들이, 관료들이. 달리 말하면 무인은 황제가 하는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원해의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이 원해의례가 그것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 다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에서 회계 보고하고 결산하고 포상과 평가까지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 밥상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근정전에 가면은 오른쪽에 정일품, 종일품, 정의품, 종이품 비석들이 쫙 서 있잖아요. 거기에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높은 단 위에서 황제가 근위병들을 탁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 식이 쫙 펼쳐집니다. 자, 어저께 형님 하면서 술 처먹다가 덤볐던 그 신하가 이걸 겪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을 못 합니다. 그 제가 아는 분이 장관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선생님 하면서 편하게 대했던 분인데 그 양반 장관 집무실 탁 들어가서 딱 그 양반을 만났는데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저쪽에 있고 저쪽에 또 수면실이 따로 있고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저쪽에서 막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김박 왔어? 이게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야, 이거구나. 자, 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요. 이 무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은 H.G. 크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 가지를 꽉 쥐고 그거로 통제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뭔가를 안 한다는 뜻이랍니다. 뭐냐? 바로 인사권, 감찰권, 상벌권. 이걸 틀어지고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이나 구체적인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서양의 철학자가 쓴 권력자, 권력에 대한 정의는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것.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실의 권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지면은 제일 세요. 인사권, 감찰권, 상벌권. 특히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문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의 과거제도의 역사를 쫙 일별하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제도는 황제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칼을 연마하는 대신에 책을 읽고 충성 경쟁을 펼쳐요. 문약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사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과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처럼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황제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합격시켜준 고관에게 충성을 하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줄 라인 이러고 있잖아요. 뭐 정권 때마다 무슨 라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찰권을 틀어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벌권이 붙어야 돼요. 지난 정권에 대해서 권력이 세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마구잡이로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몽테스키에가 근대 민주주의 설계를 하면서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거 분리해야 된다. 왜 한 거죠? 그걸 모아놓으면 뭐가 되느냐? 왕권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권력을 세 개로 나눠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자. 서로 견제하도록. 그러니까 왕과 황제가 어떤 존재냐? 바로 세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 말한 무의는 관료제도를 운용할 수 있었던 황제라고 하는 자의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를 통해서 지배하는 시스템적인 통치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료제도 통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현대 조직들도 다 갖고 있죠. 국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자에서는 무의를 행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뭘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권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대통령의 권한하고 재벌의 권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요즘에 장관 임명하느라고 고생 많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벌써 40일이 넘었는데도. 근데 재벌의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갑자기 이재용 씨가 요즘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동양철학 강의를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조찬 먹으면서 덕담을 해줬죠. 그랬더니 자주 보고 싶은데 이게 나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삼성에 온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선 좀 자리 좀 만들어 봐. 제가 임명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리 좀 만들어 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임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재벌의 권력하고 대통령의 권력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시행하는 권력은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지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돼 하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대로 잘라요. 사찰도 하고. 그 안에서는 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하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건 뭐냐?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업 자체도 사회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도 어떤 부분의 것들은 반드시 공개하고 통제되어야 된다. 사회 전체를 통해서 하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오너가 잘못해가지고 몇만 명이 한꺼번에 구조조정당해서 일자리를 잃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영업비밀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호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 권력을 갖고 있는 인사권, 감찰권, 상벌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장자에서 호랑이 비유가 나오는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호랑이를 묶어놓고 쇠사슬로 그리고 저기다 침대 갖다 놓고 하룻밤 잘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불 끄고? 우리가 느끼는 권력은 그래도 만만해요. 많이 순화됐거든요. 왜? 대통령은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 영화 보세요. 차를 마시는데 시녀가 차를 서빙을 하다가 흘렸어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럼 그 사람 옆에서 하루 종일 서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하겠습니까? 호랑이와의 하룻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관료들이 충성 경쟁을 통해서 절대 권력인 황제의 자리를, 무의가 뭔지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유방이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던 관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의 칼끝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영화 영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쏟아지는 화살을 어떻게 피하죠? 더군다나 이 화살은 어젯밤에 내가 깎은 화살이에요. 그렇죠.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황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선 절대 권력자가 그 칼끝을 나에게 향할 때 그냥 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의에는 절대 권력의 창출이라고 하는 욕망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희석시키고 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의 평균 수명이 11살, 12살밖에 안 돼요. 그 누구도 절대 권력자 황제를 반기지 않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후이예요. 이 꼬마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황제를 갈아엎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황제에 앉히죠? 깐난아기. 후이가 황제가 됐을 때가 2살 때입니다. 무슨 황제가 됐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무한해요. 그런데 어떤 욕망은 반드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욕망은 굉장히 층차가 있고 층위가 있고 다양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70년대 말 80년 요 무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안 쓰였던 것 같다는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그때가 전 세계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때가 80년, 81년, 82년 이 무렵부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대 2006, 7, 8, 4, 5, 6 아마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할 때 한 근 1년 반, 2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책 지구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책이죠. 이게 장기 롱런했던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식량은 남는데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 욕망을 추상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문제 삼아야 되는 욕망은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또 무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하고도 맞습니다. 같아요. 달리 말하면 어떤 권력, 어떤 욕망은 추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 될 거고요. 어떤 욕망은 치유의 대상이 되는 중독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욕망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 왕조사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각색한 방식으로 봐요. 특히 조선사회를. 이 식민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과거의 역사를 자꾸 아름답게 보도록, 그래야 주체성이 나오고 우리가 그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권이라고 하는 건요, 탐욕이에요. 무조건. 왜? 왕권이 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왕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천하를 소유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다면적인 차원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욕망의 민주화.
이게 말이 가능한 어법이냐? 이거를 보다 더 쉬운 용어로 하면은 바로 집권에서 분권으로 가는 거.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다 더 심화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한 가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자가 제안하는 이야기는 한나라 초기의 역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노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자 하니 백성은 스스로 소박해진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의자연이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즉 우리가 쓰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사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자의 논리를 가만히 지켜보면 무의의 주어는 성인이고요. 혹은 제왕이고 자연의 주체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무의할 때 백성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본래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후대는 그 의미가 사라지죠. 왜 사라졌느냐? 그 의미를 남겨두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가 가진 절대 권력을 줄일 때 뭐가 가능해지느냐? 자유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시민권의 향상과 왕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궤적을 걸어왔어요. 동아시아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절대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반면에 그 욕망에 당했던 사람들이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은 견제하고 줄임으로써 나를 생존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고뇌와 처절한 노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조금 쉬었다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방식의 논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어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구분되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노자에서 그러한 측면들을 함께 읽어내야지만 동아시아의 어떤 사상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